자, 먼저 역전을 노리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국어 영역 막판 뒤집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국어 영역 성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 과목이나 뭐 다른 과목에 치중하게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수능에서 가장 그 변수가 많고 또 뭐랄까 역전이 가능한 또 국어 영역을 해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평소 고득점 받던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망가지는 비율도 가장 높은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영 비율 떠나서 이 국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능 시험 날. 왜냐면 제가 이제 수능 감독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게 그 여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1교시 국어 시험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제 계속 방송으로 시험 시간이 10분 남았고 이제 곧 답안지를 거들 거고 이랬는데도 너무 집중하니까 미처 답안지 마킹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못했던 학생이 답안지를 못 내고 막 선생님 제발 하면서 울고 하다가 결국은 그날 시험 다 못 보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의 도미노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교시 잘 보면 2, 3, 4교시까지 계속 잘 보고 1교시 망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내년이나 이렇게 기약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망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짚어주시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문제 출제했던 트렌드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이 트렌드가 요새 좀 완전히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9월 모평의 트렌드는 이거죠. 변함없는 트렌드는 뭐냐면 융합지문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6문항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묶어서 또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좀 사라졌던 게 뭐냐면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거였는데 비평의 문학작품 2개를 묶었던 게 올해는 6월, 9월 모평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융합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묶는다든가 고전시와 현대시를 묶는다든가 그 다음에 수필을 묶는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될 건데 그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전 알아요. 뭐 이거 난 알아요. 이거 애들 아나 이 노래? 전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진짜 현장에서 만나면 학부모님들이 6월, 9월 패턴이 어떤 유사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항상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정형화되고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애들이 뭐 신용 문제만 접근해내고 뭐 고득점짜리 풀어내면 되는 건데 영어는 뭐 절대평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준 점수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국어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 부담, 엄청나요. 이게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 역전할 수 있을지 또는 지금 맡고 있는 성적을 고득점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에 원서 쓰면서 말이죠. 이제 9월 달에 한 달 전에 쓰지 않았습니까? 최장력 기준의 조건으로 국어를 딱 잡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등급이 안 되거나 3등급이 안 되면 그냥 수시가 다 날아가죠. 불안하죠. 이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죠. 그렇죠. 날아가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그 SNS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하면 바로 밑에서 첨삭 지도하고 그래요. 아직도 지도받고 있어. 엄청난 사람. 자, 일단 미리 제작진이 국어 영역에 대해서 고민 있는 수험생들에게 직접 우리 제작진이 또 보통 제작진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작진 중에 원래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학생이 직접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학생을 대표해서 하면 이겁니다. 자, 국어는 일정 시간 내에 한정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최근에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문이 길어질수록 오답률이 높다. 당연하죠. 그러면 긴 지문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만 해도 사실은 한두 등급 또는 최소한 1등급은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긴 지문에 대한 공포심 뭐 예를 들면 진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일단 있죠. 일단 화법과 작문 문제는 정답률이 8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제 그냥 맞춰라. 쉽게 맞춰라 이 얘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쪽 문제죠. 앞쪽은 빨리 맞춰야 되고 문법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아주 어렵게 출제하는데 역대 수능 출제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문법 완투입니다. 정답률 23%, 정답률 27%, 또 문법 하나가 더 정답률 28%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법 문제는 분명히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어렵게 갈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면 비문학 융합 지문. 지금 이제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예측할 수 있다고. 이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점수 올라갑니다. 네. 시청률도 올라갑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인문과 예술 지문을 융합 지문을 했어요. 올해는 제가 단언컨대 인문과 과학 지문을 융합 지문을 출제를 할 겁니다. 인문과학. 인문과학. 네. 아닌가 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들이 끝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문학을 출제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말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문법 문제, 한두 문제하고 네. 비문학 독해, 여성문학. 네. 여기서 시간이 말리는 이 시간을 말리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추상적이지 않고 오늘은 네. 구체적으로 네네. 자료 준비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봤던 9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이제 추세는 뭐냐면 융합이거든요. 융합.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번부터 7번 문제입니다. 자, 자료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4번, 7번 문제는 화법하고 작문을 두 개를 뭉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유형 문제라고 출제를 했어요. 이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합체 로봇은 분리해야 됩니다. 합체 이게 로봇 무슨 분리. 말이냐.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는 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화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가의 글쓰기 방법이니까 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딱 보니까 4번과 5번은 가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넘겨봤더니 6번하고 7번 문제는 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지만 4번과 5번은 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6번과 7번은 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굳이 두 개를 같이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자, 그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네네. 우리 저 하 선생님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27번부터 32번입니다. 네. 일단 뭐냐면 문단이 몇 문단이냐면 6문단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 문단의 길이가 옛날보다 글자 수가 길어졌어요. 옛날에 보통 길어봤자 몇 문단이냐면 가나, 다라, 마, 바. 심지어 뭐 사까지 가는 게 긴 문단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훨씬 더 길어지면서 문단의 글자 수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문항수가 6문항인 거예요. 거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보기 문제가 2개가 들어있고 그 보기에 또 글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28번 문제하고 31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가 2개 있어서 딱 문제를 푸는 순간 아이들은 멘붕이 오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31번 정답률이 38% 문제였는데 31번 문제를 보는 순간 애들은 학을 띄기 시작합니다. 좀 속된 용어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한번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지문에 6개 문제가 있는 게 문제 풀기 편합니까? 4개의 문제가 문제 풀기 편합니까? 4개가 당연히 4개죠. 네. 그럼 6개를 4개로 줄이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A, B, C, D 대입해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네. 32번 문제 떨궜으니까 5문항 됐죠. 네. 그 다음에 28번 문제거든요. 네. 28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요.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문제는 묻고 있지만 보기 문제는 윗글과 전혀 관계없는 보기 단독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보기에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28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어요. 자, 4개 남았습니다. 네. 31번 문제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인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률이 38번인데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 문제. 38%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윤시영 선생님 여쭤봤더니 아주 쉽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비교하는 거네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지 마시고. 자, 네, 알겠어요. 제 말이 맞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니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죠? 아니, 참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를. 봐봐요. 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참이 아닌데 어떻게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 선생님의 IQ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Q가 자,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31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보시면 네. 자 27번 문제는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문제예요. 그럼 기억의 문단이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기억의 내용이 들어있는 문단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의 가운데에 기억이 있으면 앞뒤에 문맥적 의미로 기억을 풀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의 문제는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과 관련된 독립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도 역시 네 번째 문단의 중간에 이렇게 네모 박스 쳐져 있어서 묶고 있어요. 그것도 네모 박스로 쳐져 있어서 앞뒤에 문맥에 걸렸다는 얘기는 앞뒤의 문맥에 의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 6문항을 풀기 위해서 제시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또 시간이 읽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체로 것을 어때 분리해서 풀면은 아주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긴 문제, 제시문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이건 스킬이네요. 스킬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훈련하면. 일부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고. 맞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 선생님도 할 수 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입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국어 영역을 뭐 수능과 풀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중학교 2학년하고 갑자기 비교되면서 제가.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38%였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용 선생님이 지금 거의 뭐 미니 특강 수준으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봤던 9월 모의평가에 대한 국어 시험 문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이 시험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신유형, 문제 유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이 평가원이 이제 94년 이후에 수능을 이제 계속 출제를 하면서 평가원이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계속 항상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문제 냈더니, 어디 뭐 강사가, 또는 어디 문제집이,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낸 거 그대로 냈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전에 냈던 문제를 다시 내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평가원장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발표하냐면 4월 3일이었던가 그래서, 1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능 시험에서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학교에서 수업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반복해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국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출제하는데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가 계속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준 선생님 말씀처럼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이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 바뀐 형태 속에서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스킬이 있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가보죠. 이게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이제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데 교재에 대한 다시 풀기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이제 교재라는 건 뭐 EBS 교재도 포함하는 거고요. 뭐 아니면 이제 시중에 도는 모의고사도 포함하겠죠. 이거냐? 아니면 6, 9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좋으냐? 선생님 이거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거 아시죠?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한 선생님이나 윤 선생님이나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건데 3월, 4월 학평 점수가 잘 나오던 애들이 6월, 9월 모평이 안 나와요. 또 6월, 9월 모평이 잘 나오던 애들이 수능이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4월 학평은 그 전년도 수능의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고 6월, 9월 모평에는 변화를 주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 모평에서 또 변화를 주는 문제가 수능 형태 문제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기출문제 풀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기출문제 뭐냐면 문제에 대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은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패턴의 문제 요즘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7시에 당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황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지 마라. 또 우리 아이들이 기출문제 지금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지들이 다 알아. 몇 번씩 풀어봤어. 기억나. 이거 3번, 이거 2번이야, 기억나.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중에 다양한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 형태에 대해서 훈련해보는 거. 그러니까 익숙한 패턴의 문제. 오히려 지금은 기출문제 푸는 게 독이다라는 말씀을 그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진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법도 그 빔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만약에 그 이전 연도 기출 문제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 이런 학생 풀어봐야죠. 한 번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집착해서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이게 또 국어가 역사가 A, B형 갔다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으로 오면서 문제 유형 자체가 일단 좀 바뀐 것도 있잖아요. 잘 보셔요.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 매년 수능에는 이제 고난도 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복잡한 신유형의 추론 문제 등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것도 알려달라.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일단 신유형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럼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건 뭘까를 아셔야 돼요. 자, 문제 우리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4가지 문제의 유형입니다. 사실적 사고력, 추리 상상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창의적 사고력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3가지예요. 네. 사실적 사고력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쉬워지고요. 네. 추리 상상적 사고력 문제가 나올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추리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없는 정보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쉽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빈칸 추론 문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추론 문제에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말이나 보기에 있는 말을 선택지에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란 말을 갖다 기준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면 애들은 되게 쉽게 이해하는데 그것을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바꿔버리면 되게 학생들은 되게 당혹스러워하거든요. 헷갈려 할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 추론 문제는 어휘장난입니다. 어휘장난, 어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어휘력이 없어요. 누가 사전 봅니까? 안 봐요. 사전 안 보죠. 한자어도 약해. 한자어도 약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추론 문제는 어휘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추론 문제를 지금 이 추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면 한 5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팁을 하나 뒤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2가지 선택지 중에 선생님 고르면 되게 어려운데 꼭 제가 1번을 찍으면 2번이 답이 되고 그러면 2번을 찍으면 다시 1번이 답이 돼서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가 이제 사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지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국어에서 출제되는 추론 문제가 사실 법학 적성 능력 시험, 리트 시험에서 출제되는 추론 문제나 PSAT 같은 공직 적합성 시험에서 보는 추론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있는 건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수능 국어는 이전에 학력고사에서 지식 중심으로 출제했던 시험을 수학 능력이라는 사고 능력 중심의 시험으로 출제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되고 실시가 됐는데 사실 이걸 처음에 94년도에 한번 팍 출제하고 나니까 현장이 거의 멘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교육과정이나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의 수업이나 평가가 지금도 못 따라가는 면이 있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아예 못 따라갔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향점이 추론, 그러니까 사고력,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나 창의력 사고. 사실 창의력 사고가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최선의 선택,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에는 수능에서 물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그런 고난이도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곧 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창의적 사고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 그림 같은 거 자꾸 만들어 놓고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고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데 창의적 사고는 수능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제가 아주 희한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요. 사실적 사고로는 안 되는데요. 추리 상상이나 비판은 잘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추리 상상과 비판은 잘 되는데 사실적 사고가 안 된대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적 사고력을 기준으로 하는 근간으로 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사실적 사고력이 없이 추리 상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리 상상적 사고력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사고력에 충실해야 되고 어휘적 접근을 좀 해야 한다는 거. 네, 국어가 취약 과목인데 화작문, 독서, 문학중, 뭐 이게 하여튼 단원 제재에 대한 문제인데. 야, 이거 단기간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단원이 어디냐? 합법, 작문, 합법, 독서, 문학 중에 단기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단원이라고 하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이 중에 제일 약한 게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약한 게 뭔가를 파악해 보면 그게 점수를 제일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또 굳이 좀 약한 부분에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문법 부분입니다. 문법이 지금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문법은 5문항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높거든요. 문법의 개념을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전혀.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문법. 네. 더 짧다고요? 훨씬 짧죠. 문법의 개념을 숙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진짜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시간이면 됩니다, 8시간이면. 8시간이면 문법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응용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문법 문제비 점수가 올라가기 되게 쉬운 부분이 문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과생 중에서도 문법 약한 애들이 거기서 다 놓친 애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법이 왜 어렵죠?
저는 문법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정해진 규칙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문법은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적용해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부족해서 삐! 저도 삐야 삐. 뭐야, 어렸을 때부터 문법 공부 안 해서 그런 그게 아니고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문법의 어휘가 다 뭐로 돼 있다?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윤 선생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간이라고 할 때 그 간자가 무슨 간자인가요? 사이간.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간자가 두 개가 있어. 인간간이 있고 사이간이 있어. 근데 인간간은 아닐 거야. 사이간일 거야.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가 있어요. 이때 변하지 않는 먹이 어간이죠. 맞지 않습니까? 먹이 어간입니다. 그러면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간이 하면 사이간이 아니구나. 명맥이 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알겠네. 이때 어간의 그 간자는 뼈대간입니다. 근간을 이룬다 할 때 그 간이네요. 근간간이 아니고 뼈대간입니다. 뼈대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어간은 바뀌지 않는 거다. 이런 어떤 어휘적 조건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형태소의 의미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용어적 조건을 먼저 하면 되게 쉽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8시간만 하면 정말 틀릴 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지문을 겨우 읽고 선지를 읽으면 항상 두 개 중에 이런 애 있어요. 세 개는 쳐냈는데 두 개 어려워. 그래서 선택하면 틀린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문 읽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보통 우리가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를 돌리죠. 이렇게. 그죠? 아시죠? 연필. 고전적 방법.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찍는 요령을 설명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찍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 찍어야 될 때. 모든이나 모두란 말이 들어간 선택지를 찍으세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U인데 부분 집합이 A예요. A에만 해당되는데 틀리게 하기 위해서 모두나 모든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오답이다? 오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오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뭐뭐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되는데 부분만 된다고 특정적 얘기할 경우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대리버를 피하라.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리버는 상대적입니다. 객관적이다 얘기할 때는 대리버는 주관적입니다. 대리버. 대리버. 있다, 없다. 이런 대리버를 주의해라. 네 번째입니다. 비례관계 조심해라. 뭐가 올라가면, 자, 밀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뭐하게 돼 있습니까?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비례 관계인데, 과학이나 경제 지문에서는 어때요? 비례관계로 어긋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만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인과관계나 선후관계 유의해라. A 때문에 B가 나오고 B 때문에 C가 나오는데 C와 B, 원인과 결과나 선후관계를 바꿔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특히 어떤 지문에 경제나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고급 팁 아닙니까? 이거 인간에서 잘 안 하시지 않나요?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TV에서 하는 거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여섯 번째. 또 있어요? 나오죠.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오는 거 지금부터. 보지도 않고.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몇 번째 했습니까?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뭐냐면 대칭적인 걸 조심하라. X에는 A, B, C의 특징이 있고 Y에는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말에는 각각의 특징을 바꿔치기 한다. 알겠죠? 그래서 X에는 A, B, 디귿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여덟 번째죠. 일곱 번째예요. 쓸데없는 수식어구에 유념해라. 예를 들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려면 틀리기 위한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선생님이라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그러잖아요, 동생이. 나 그거 거기다 안 숨겼어. 거기 보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두 선생님이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을 경멸하고 있다. 요 선택지에 문제 있습니까, 요 말에? 대상을 경멸하고 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수식어구 집어넣습니다. 시종, 일관, 대상을 경멸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없어도 되는 시종, 일관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처음부터 끝으로 대상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식어가 들어간 것은 아주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팁 드립니다. 마지막 팁. 여덟 번째.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이때 정확한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3, 4, 5번이 아닙니다. 1번, 2번에서 고민을 하고 낸 문제예요. 제시문이나 보기에 X란 말이 나왔고
1번 선택지에는 X란 말이 있고 2번 선택지에는 X란 말이 없는 Y 다시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다시. 제시문과 보기에는 X란 말이 있고 1번 선택지에는 X란 말이 그대로 나와 있고 2번 선택지에는 X란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변형돼 나와 있어요. 답 몇 번입니까? 변형돼 나와 있는 거. 2번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역대 수능시 24년간 단 한 번도 이 예외의 이 법칙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1번은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보기 위해서 제시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2번은 답인데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말의 형태로 바꿔 쓰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추리 상상적 사고력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즉 제시문과 보기에 X란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형태의 말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래 찍으시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 이건 그냥 찍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준영 선생님이 찍기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 출제하면 이게 문제 출제할 때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정답하고 오답 중에서 만들기 어려운 게 오답이에요. 왜냐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답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답을 만들 때 규칙들을 지금 쫙 얘기를 해주셨죠. 선생님이 되게 빠르신 게 뭐냐면 제가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가를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출제자가 수능 출제 교수가 문제 잘 만들어, 내가 잘 만들어. 애들 뭐라 그래요? 수능 출제 교수가. 웃기고 있네. 나는 맨날 반복하는 게 이거고 그 양반은 출제 교수는 그때 들어가서만 문제 만들어. 내가 훨씬 더 잘 만들어. 그렇죠.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TBS에서 먹고 살게 해줘야 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 아니, 진짜 학생들이 듣거나 아마 수험생 두고 계신 어머님들 또 국어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규칙성, 원리들을 접근해서 문제 푸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국어 영역 막판 뒤집기 방법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